네, 자 이렇게 정말 남해의 내외인들, 국민들, 또 우리 학생들까지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16회 김만중 문학상 시상식과 문학제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오신 내빈 여러분과 또 남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휴대폰 한번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동이나 무음인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정말 멀리서 특별한 강연을 준비해서 와주셨습니다. 우리 도종환 시인님,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접시꽃 당신, 또 제50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내셨죠?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종환입니다. 11월 중순입니다. 이 앞에 이렇게 노란 국화, 하얀 국화가 꽂혀 있는데요. 국화는 가을에 핍니다. 국화는 봄에 핀 꽃들이 박수받고 축제하고 그럴 때 눈에 띄지도 않던 꽃이에요. 사람들은 일찍 피는 꽃들에 주목하죠. 몰려가고 사진 찍고 축제하고 그래요. 그럴 때 흔적도 없던 꽃들이 가을이면 이렇게 이쁘게 핍니다. 국화는 우리에게 어떤 꽃은 먼저 피고 어떤 꽃은 늦게 핀다는 걸 알려줍니다. 어떤 꽃은 봄에 피고 어떤 꽃은 가을에 핀다. 사람들은 다 일찍 피는 꽃, 많이 알려진 꽃에 주목하지만 늦게 피는 꽃도 아름답다. 그런 걸 알려주는 꽃이 가을 꽃이에요. 꽃 한 송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지혜가 깊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늦게 핀 꽃도 아름답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름다운 사람은 자기 안에 아름다운 가을을 지니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아름다운 가을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남해군에서 김만중 문학상 시상식을 하면서 저한테 이런 제목의 강연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시가 묻고 우리가 대답하다, 이렇게 강연 주제를 잡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좋다고 했어요. 시가 묻고 우리가 대답하다. 이 주제를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요? 어려운 주제인데요. 이 주제를 놓고 이 생각을 해봤어요. 시는 나한테 어떻게 왔는가? 시는 나한테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왔을까? 그 생각을 하다가 파블로 네루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칠레의 시인 파블로 네루다 아시죠? 이 파블로 네루다가 시라는 시를 썼어요. 시라는 제목의 시를 썼는데 그 시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시가 나한테 어떻게 왔는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왔는지를 보여주는 시예요. 그래, 그 무렵이었다. 시가 나를 찾아왔다. 나는 모른다.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겨울에선지 강에선지 언제 어떻게 왔는지 모른다. 하지만 어느 거리에선가 나를 부르고 있었다. 밤의 가지들로부터 느닷없이 타인들 틈에서 격렬한 불길 속에서 혹은 내가 홀로 돌아올 때 얼굴도 없이 저만치 섰다가 나를 건드리곤 했다. 그때 무언가가 내 영혼 속에서 꿈틀거렸다. 열병 혹은 잃어버린 날개들, 그 불탄 상처를 해독하며 나는 고독해져 갔다. 그리고 막연히 첫 행을 썼다. 언제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다고 말을 해놓고 시가 언제 어떻게 나한테 왔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어느 거리에서 시가
나를 기다리면서 나를 부르고 있었는데 그게 밤의 어떤 순간들이었는지 느닷없이 타인들 틈에서 내가 돌아올 때 혹은 격렬한 불길 속에서 내가 돌아올 때 격렬한 불길 속에 있다가 내가 돌아올 때 얼굴도 없이 저만치 섰다가 시가 나를 툭 건드렸다는 거예요. 시가 나를 툭 건드릴 때 그때 무언가 내 영혼 속에서 꿈틀거렸는데 그 꿈틀거리는 게 뭔지 그게 내가 몸이 아파서 몸살 감기가 걸릴 때 막 몸에 열이 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달아오르게 하던 그런 어떤 병 같은 건지 꿈틀거리는 게 혹은 내가 가지고 있다 잃어버린 내 날개인지 우리 모두는 날개가 있었는데요. 가지고 있었던 그 날개를 어느 때부터인가 잃어버렸어요. 꿈의 날개, 이상의 날개, 내가 되고 싶었던 그 날개를 언제 잃어버렸는지 모르지만 잃어버리고 살고 있거든요. 그게 다시 내 속에서 꿈틀거린 건지 혹은 불탄 상처인지 아까 불길들, 격렬한 불길들 속에 있다가 내가 돌아올 때 시가 나를 건드렸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불길 속에 살아요. 어떤 불길일까요? 욕망의 불길, 열망의 불길, 탐욕의 불길, 분노의 불길 이런 불길 속에 살잖아요. 우리들은. 그 불길이 상대방을 태우기 위한 분노의 불길이었는데 그 불길이 나를 태울 때도 있고요. 나를 이끌어가던 열망이 욕망으로 바뀌면서 그 욕망의 불길 때문에 나도 타고 상대방도 타는 그런 시간들도 경험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불길 때문에 나도 탔던 그 상처인지 그게 뭔지를 해독하며 내 안에 꿈틀거리는 게 뭔지를 해독하며 이 해독을 잘해야지 좋은 시가 나와요. 꿈틀거리는 건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요.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꿈틀거리거나 어떤 감정이 막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것들을 경험할 거예요. 근데 그걸 포에지라고 그래요. 그건 포엠은 아니에요. 꿈틀거리는 그거 자체가 시는 아니잖아요. 그게 뭔지를 잘 해독해야지 그게 그 꿈틀거리는 게 시로 바뀌고 변해서 하나의 작품이 되는데 그 꿈틀거리는 걸 해독하는 능력은 지적 능력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 지적 능력이 내 안에 꿈틀거리는 것들을 해독하는 그 과정에 고독해지죠. 그 고독해진다는 얘기는 깊어진다는 얘기예요. 혼자 깊어지고 고독해지고 그러면서 초탱을 만나는 게 그게 시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시가 나에게 찾아왔다고 파블로 네루다는 시가 찾아오는 과정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는 텍스트처럼 이렇게 우리 앞에 이 시가 있어요. 이 시를 읽는 동안 나는 언제 어떻게 시를 만났는지 나한테 시는 언제 찾아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그 생각을 하다가 이런 글을 썼어요. 제 시선집 담쟁이라는 시선집을 내면서 앞에 서문을 쓸 때 시가 나한테 언제 어떻게 왔는지를 생각하다가 시는 내가 어렸을 때 중학생 때 가족이 해체될 때 그때 찾아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러니까 14살 뭐 이런 무렵이었을 텐데요.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시면서 우리 가족이 뿔뿔이 다 흩어져야 했어요. 저는 외가에 맡겨지고 아버지는 강원도로 떠나시고 할아버지는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인데 꼭 돌봐드리고 모시고 다녀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할아버지도 고모댁에 맡기고 이렇게 가족이 다 흩어졌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많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께 수시로 편지를 썼어요. 보고 싶은 어머니 아버지께 이런 편지를.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고지식해서 국어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아래올 말씀은 다름 아니오라부터 쓰는 게 아니고 편지는 계절인사부터 써야 된다. 꼭 그렇게 써. 이래서 계절인사를 쓰기 위해서 창밖을 내다보고 별은 떴는지 바람은 부는지 무슨 꽃이 폈는지 구름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걸 유심히 관찰하면서 몇 줄에 계절인사를
썼어요. 정성을 들여서. 그러느라고 주위의 전경을 꼼꼼하게 관찰하는 게 습관처럼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주위의 전경을 몇 개의 문장으로 정성 들여 쓰는 것이 시인이 되는 첫 번째 그 공부였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정말로 어머니 아버지가 보고 싶었기 때문에 간절하게 썼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10시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청소년 여러분 밤이 깊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세요 하는 그런 멘트와 함께 나오는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듣다가 창틀을 붙잡고 혼자 많이 울었어요. 울면서 편지 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시가 나를 찾아왔나 보다 그 생각을 해요. 고등학교 때는 이 어머니 아버지 있는 곳으로 무작정 가야 되겠다 해서 진학을 강원도 원주로 이렇게 아버지 계시는 곳으로 갔는데 단칸방에서 한 1년 같이 살다가 방황이 끝나지 않은 아버지가 또 경기도 어디로 떠나시면서 어머니도 아버지를 찾아서 가시고 혼자 남아 있으면서 고등학교 시절에 밥을 자주 굶었어요. 진짜로 배가 고팠어요. 대학을 가야 되겠는데 대학을 가도 되는지를 상의할 어머니 아버지가 옆에 안 계셨어요. 내가 서울로 대학을 가면 등록금은 대줄 수 있는지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대학 가는 걸 접어야 했는데 고향에 있는 고모가 고향으로 내려와라. 여기 지방국립사범대에 등록금 다 면제되는 사범대가 있는데 여기 가라. 선택의 여지가 없다. 고종사촌 여동생, 네 동생도 나이가 같은 여동생이 있었는데 네 동생도 여기 가기로 했으니까 너도 여기 가라. 고향으로 내려오면 밥은 안 굶을 거 아니냐. 내려와라. 그래서 고모가 이야기하는 대로 그냥 지방국립사범대 등록금이 다 면제되고 취직이 보장되는 사범대를 진학을 했는데요. 나는 미대를 가고 싶었는데 미대 가겠다는 말도 꺼낼 수가 없었지만 과를 선택할 때 어느 과가 대학 다니는 동안 돈이 제일 안 들어가게 생긴 과인지를 보고 국어교육과를 선택했어요. 그림 그리는 일을 하며 살고 싶었는데 미대 가는 건 꿈도 못 꾸고 그냥 국어교육과를 책을 많이 읽고 그러니까 국어교육과를 가면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갔지만 내가 원하는 대학, 내가 원하는 과를 선택할 수 없었던 좌절이 나를 술 마시게 했고 많이 방황하게 했어요. 많이 쓰러지고 많이 헤매고 많이 방황하는 이 모습을 본 선배들이 문학하는 선배들이 문학에 끼가 있어서 그러는 줄 알고 저를 문학 서클로 끌고 들어갔는데요. 그 때문에 길을 잘못 들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대로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으면 나는 지금 글 쓰는 일 안 하고 그림 그리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을 텐데 저는 생각지도 않게 문학하는 선배들이 잘못 판단하는 바람에 문학 서클로 끌려 들어가서 그들과 문학 토론을 하는 동안 하도 책을 많이 읽은 선배들의 질려가지고 나도 좀 책을 저 정도는 읽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막 책을 찾아서 읽고 그러면서 헤매면서 문학 청년기를 보냈어요.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사가 되어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살면 그냥 안정된 직장에서 안정된 생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요. 20대 중반을 지나고 20대 후반 결혼을 하고 안정된 생활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고 2년 반 만에 아내가 세상을 떴어요. 낳은 지 넉 달밖에 안 되는 아이를 놓고 세상을 떴어요. 울면서 시 많이 썼어요. 내가 울면서 쓰지 않으면 남들도 울면서 읽어주지 않는 거라는 게 그게 시라는 거를, 그게 문학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나의 문학은 가족의 해체에서 출발하였다. 나의 문학은 가난에서 싹이 텄다. 나의 문학은 좌절에서 시작하였다.
나의 문학은 상실에서 비롯되었다. 나의 문학은 버림받음에서 지속되었다. 나의 문학은 아프고 병든 자리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시선집의 앞부분을 썼어요. 서문의 앞부분을. 시가 나한테 이렇게 찾아왔어요. 키에르케고르는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슴속에 격렬한 고통을 지니고 있으면서 그 격렬한 고통이 비명과 신음이 되어서 입술 밖으로 나올 때는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격렬한 고통을 지니고 있으면서 그 격렬한 고통이 그 비명과 신음, 비탄 이런 것들이 입술 밖으로 나올 때는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불행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 그 사람이 시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불행을 줍니다 이렇게 대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받은 아픈 운명을, 불행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바꾸기 위해서 끙끙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시인인 거죠. 그렇지만 그런 외로움과 가난과 좌절과 상실과 아픔이 없었다면 나의 시, 나의 문학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아픔과 외로움과 상실과 가난을 고맙게 생각해요. 그게 축복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없었다면 나는 문학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나와 함께 온, 절뚝거리면서 여기까지 따라온 시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시에 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가 있어서 나도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그때마다 길을 잃지 않고 걸어올 수 있었던 시에 감사합니다. 그 과정을, 그런 지금 내가 이야기한 것들을 시로 이렇게 썼어요. 작년에 낸 정오에서 가장 먼 시간이라는 시집에서 그 얘기를 이렇게 썼어요. 어려서 아버지께 편지를 자주 쓴 것, 첫 줄을 쓰기 위해 별을 올려다본 것, 슬픈 밤마다 별들과 가만히 눈을 맞춘 것, 실패한 아버지를 찾아 떠드는 어머니가 보고 싶어 혼자 조용히 운 것, 수업 시간에 창밖을 자주 내다본 것, 화폭에 칠한 색감에 몰입하는 시간이 좋았던 것, 수시로 도서실로 달려갔던 오후, 사랑이 무성한 숲을 같은 소설 제목에 끌려 무성한이란 말과 숲을에 대해 수많은 상상을 한 것, 내 인생에서 잘한 일을 들라면 나는 이런 것들을 떠올린다. 어머니에게 여린 마음의 씨앗을 물려받은 것, 그 씨앗이 자라 제비꽃, 애기 똥풀 같은 꽃만 보아도 마음이 순해지고 사랑하는 이를 만나면 마음이 선해지던 것, 20살에 니체를 알게 된 것, 반야심경을 꼼꼼히 읽은 것, 좌절과 자학이 질펀하던 시절에 사르트르와 키르케고르를 만난 것, 빈곤한 날들의 끝에 톨스토이를 좋아하게 된 것, 변방에서 숙부쟁이처럼 비천하게 살았지만 의롭게 살다 간 사람들의 인생을 흠모하게 된 것, 시골학교 선생으로 오래 일했던 것, 그것도 잘한 일의 목록에 들어가야 될 듯 싶다. 나한테 왔던 가난과 외로움과 상실과 좌절과 아픔 이런 것들을 저는 이렇게 시로 썼어요. 키르케고르가 말한 대로 비탄과 신음, 비명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옮겨놓는 그런 일을 하는 불행한 사람이지요, 시인은. 시가 묻고 우리가 대답한다.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시가 나한테 무슨 질문을 하나, 뭘 묻는가를 생각해 보았더니 시는 저한테 너는 왜 거기 있는가 하고 묻습니다. 너는 왜 거기 있는가? 시가 나한테 너는 지금 왜 거기 있어? 하고 묻습니다. 이게 무슨 꽃입니까? 라일락 꽃이에요. 라일락 꽃. 이게 언제 핍니까? 네? 남해에는 5월에 펴요?
4월에 피는데 5월에도 펴요? 네, 4월에 피죠, 주로. 향기도 은은하고요. 아름다워요. 가까이서 보면 자세히 볼수록 은은하게 아름다운 꽃이 라일락이잖아요. 이 라일락을 보다가 라일락은 왜 저기 저렇게 피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라일락은 왜 저기 저렇게 피어 있을까? 그러다가 4월이 간절하게 불러서 저기 피어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그러면 너는 왜 거기 있어? 하는 질문이 뒤따라왔어요. 그래서 짧은 시 하나를 썼어요. 라일락은 왜 거기 있을까? 4월이 간절하게 불러서 거기 있다. 너는 왜 거기 있는가? 저 라일락은 국회에 피어있던 라일락이에요. 국회 마당에. 시를 쓰던 저는 2012년 초에 문화예술계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와서 일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저한테 문화예술계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와서 일해달라는 거예요. 비례대표 의원도 자기가 국회의원 하고 싶으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를 설명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자기를 지지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되고 뭐 그런 일을 몇 년씩 막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전혀 준비가 안 됐는데 저한테 이런 제안이 들어와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선정된 사람을 내일 발표를 해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민주당에서 선정한 비례대표 의원들 중에 법조인 출신이 둘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본래 비례대표는 여성, 장애, 노동, 체육, 뭐 문화예술, 의료 뭐 각 부분에 있는 전문가들 50명 정도를 그 부분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들어와서 그 전문성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비례대표 제도를 만들었는데 법조인은 지역구에도 제일 많은 게 법조인인데 비례대표까지 이렇게 2명씩을 배정하는 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서 한 사람을 빼고 지금 여기 없는 문화예술계와 교육계 비례대표를 다시 찾아서 국민 앞에 내놓아야 된다라는 논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일해줄 수 있겠냐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나도 생각할 시간을 달라 그랬더니 내일까지 대답을 달라. 그렇게는 안 된다. 나도 며칠간 좀 시간을 줘야지. 갑자기 지금 대답하라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문학계 어른들 8분을 급하게 모셔서 이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자문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4분은 들어가서 일해라고 하시고 4분은 글쎄 문학도 공부인데 하다가 말고 정치로 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대하셨어요. 신경림 선생님을 비롯한 분은 동의를 잘 안 하시고 백낙청, 연몽 선생 이런 분들은 부중수 선생 이런 분들은 가서 일하는 것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4대 4로 나뉘어져 있다가 2시간 동안 이야기를 쭉 나누신 다음에 뭐라고 결론을 내려주셨냐면 가서 일하고 문학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하셨어요. 가서 일하고 문학으로 돌아와라라고 하는 말씀은 가서 일하되 문학인으로서는 살아있어야 돼 이 얘기거든요. 문학정신을 지닌 채 일하다가 돌아와야지 문학으로 돌아오는 거죠. 가서 일하는 동안 그 진흙탕 아수라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문학정신을 잘 유지할 수가 있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가서 일하는 동안 문학을 버리게 되잖아요. 근데 가서 일하고 문학으로 돌아오라는 조건을 걸고 갔다가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어려운 질문을 받고 이게 가능할까 하고 걱정을 하면서 하여튼 그럼 가서 일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2012년 5월 30일 날 국회로 첫 출근을 했는데요.
출근하니까 각종 기관, 각종 단체 이런 데서요 축하 화분을 굉장히 많이 보내서 굉장히 많은 화분이 저한테 저희 위원실 방으로 왔는데 그 중에 근조 화분이 하나가 왔어요. 근조 이거 어디로 가야 돼요? 장례식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조 리본이 달린 화분이 하나가 왔어요. 그래서 이걸 들고 온 사람이 저희 방 문 앞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있고 저희 보좌관은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러면서 이제 그 문 앞에서 이게 옥신각신하고 있는 소리를 듣고 제가 나가서 누가 보내셨나 하고 보니까 아는 분이 보냈어요. 글 쓰는 분이 보냈어요. 넌 이제 죽었다. 시인인 네가 명예가 부족하냐, 돈이 부족하냐, 왜 권력까지 가지려고 하느냐 그런 걱정을 하신 것 같아요. 너는 이제 거기 들어가면 끝이다. 넌 죽은 거다. 네 문학의 죽음에 애도를 표한다.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분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신 거죠.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고 질책도 있고 걱정하는 마음도 있는 거죠. 맞아요. 국회의원은 권력이에요. 근데 그 권력을 따뜻하게 써야 되죠. 선하게 써야 돼요. 의롭게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나를 위해 쓰거나 그걸 갖고 분탕질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꽃 배달을 온 그분께 잘 받았다고 가서 말씀드려 주세요 하고 그분을 안심시켜 드리면서 보내고 그걸 가지고 제 방에 갖다 놨어요. 그 근조 화분을 제 방에 갖다 놨어요. 그리고 국회에서 일을 하면서 하루 일이 끝나고 퇴근할 때 그걸 쳐다봅니다. 밖에서는 나를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늘 하루 나는 살았었는지 죽었었는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화분을 버리지 않고 물 주고 가꿨어요. 1년이 지나도 안 버렸어요. 4년이 지나도 안 버렸어요. 4년 지나서 임기 끝나고 갖고 나오려고 했는데 또 더 일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8년이 지나도 그거 안 버렸어요. 국회의원 일 다 끝나고 나올 때 그대로 갖고 나왔어요. 그 화분은 나한테 너는 왜 거기 있는가를 묻습니다. 네가 왜 거기 있는지 잊어버리지 말라고 질문하고 또 질문하게 합니다. 꽃 한 송이가 4월이 간절하게 불러서 거기 있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있는 건지 묻고 그리고 대답하게 합니다. 시는 우리에게 곤혹스러운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왜 거기 있는지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에서, 일터에서, 거리에서 너는 왜 거기 있는지, 너는 왜 거기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거기 있는 이유를 대답해야 합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있어요. 우연히 이렇게 여기 있게 됐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 일을 하게 된 것, 내가 이 사람하고 여기서 있게 된 것도 그때 내가 전화를 안 받았으면 되는데 괜히 전화 받고 나가는 바람에 그때 잘못돼서 여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는 있어요. 우연히 그렇게 됐어요. 라고 말을 하지만 우연이라고 하는 게요. 프랑스에서는 익명으로 남긴 신의 지문이라고 그래요. 이 말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저 이 말을 밑줄 긋고 또 밑줄 긋다가 공책에 옮겨 적어놨어요. 우연이란 익명으로 남긴 신의 지문.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순간들, 내가
선택하고 결정했던 중요한 순간들이 어떤 때는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잘 들여다보면 신의 손길이 스친 흔적이 지문처럼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접한 뒤에, 이 문장을 접한 뒤에 내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여러분, 그냥 우연히 그냥 그렇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결정되는 건 없어요. 거기에는 신의 또 다른 계획이 거기 들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기 인생을 그냥 우연의 연속이었다고 설명하지 맙시다. 내 인생이 잘 차분히 생각하고 살펴보면 거기 신의 손길이 스친 흔적이 지문처럼 남아있다고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이제 다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나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회에서 일하면서 자주 시장에 갑니다. 시장. 그냥 오뎅 먹는 거 사진 찍으러 가는 게 아니고 자주 지역에 있는 시장에 갑니다. 장사는 잘 되시는지, 요즘은 어떠신지 자주 묻습니다. 그러다가 생선 가게 앞에 갔는데요. 생선 위에 소금이 뿌려져 있는 걸 봤어요. 그 소금을 하나 이렇게 들고 자세히 봤더니 색은 흰색이 아니라 누르스름한 색으로 변색이 되어 퇴색이 되어 있고요. 가까이 대보니까 소금에서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소금에서.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거 좀 보세요. 이게 뭐 같아요? 아, 이게 무슨 소금이에요. 소금이에요. 이게 무슨 소금이에요?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생선 위에 떨어진 소금을 들고 보세요. 소금이에요. 이게 무슨 소금이에요? 하는 얘기를 듣고 이게 무슨 소금이에요? 하는 얘기를 듣고 이런 시를 썼어요. 썩어가는 것들과 맞서면서 여전히 하얗게 반짝일 수는 없다. 부패하는 살들 속에서 부패를 끌어안고 버티는 동안 날카로운 흰빛은 퇴색하고 비린내는 내 몸을 덮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은 저게 무슨 소금이야 한다. 내가 해야 할 일을 경전은 거룩하게 기록했으나 이승에서 내가 맡은 역할은 비린내 나는 세상을 끌어안고 버티는 일, 버티다, 녹아 없어지는 일. 오늘도 몸은 녹아내려 옛모습 지워지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은 저게 무슨 소금이야 한다. 사람들은 그냥 겉모습만 보고 쉽게 말을 해요. 저게 무슨 소금이야. 저게 무슨 시인이야. 저게 무슨 교수야. 저게 무슨 목사야. 사람들은 말을 쉽게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팍 던져요. 저게 무슨 어른이야. 이래. 근데 소금이 그러면 생선 위에 떨어진 소금이 하얗게 그대로 있으면 자기 역할을 다 한 건가요? 이 소금이 왜 비린내가 나고 누렇게 퇴색됐을까요? 자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 무슨 역할? 이 생선이 썩지 않게 하는 역할. 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퇴색되고 몸은 반쯤 녹아내린 거죠. 그걸 보고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저게 무슨 소금이야 하는 식으로 말 쉽게 합니다. 경전에는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어라라고 나와 있죠. 그러나 빛과 소금이 되는 길, 소금이 되는 길은 이런 거예요. 비린내를 몸에 뒤집어 쓰고 비린내와 함께 이걸 썩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 몸이 녹아내리는 게 그게 소금이 되는 일이에요. 가만히 하얀 결정체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게 경전에서 요구하는 그 소금이 되는 일일까요? 살면서 우리는 내가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저 소금처럼 그렇게 비린내를 뒤집어 쓰고 사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게 치열하게 사는 거죠. 그게 주어진 제 몫을 다하며 사는 거 아닌가요? 너는 왜 거기 있는가? 라고 물었을 때 이 모습으로 소금은 대답합니다. 예, 나는
이 썩어가는 것들을 덜 썩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어요 라고 소금이 대답하는 것처럼 우리도 너는 왜 거기 있는가 물으면 대답해야 됩니다. 왜 거기 있는지. 꽃 한 송이가 산비탈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곳에 저렇게 피어 있는 거 많아요. 저렇게 눈에 띄지도 않는 곳에서 돌틈 사이에서 누추한 곳에서 꽃 한 송이 피어 있어요. 그런데 저 꽃은 저 누추한 곳에 피어서 누추한 곳을 아름다운 곳으로 바꾸고 있잖아요.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저렇게 피어서 눈에 띄는 풍경을 만들어내잖아요. 알아주지도 않는 곳에 피어서 눈길이 그리로 가게 만들잖아요. 내가 어디 있는 것이 저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거기 있다는 것이 저 비탈에 핀 한 송이 꽃처럼 저렇게 피어서 어디에 피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름답게 피어 있느냐 아니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 이게 너는 왜 거기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꽃이 몸으로 보여주는 대답. 저걸 생각하면서 나도 그렇게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 그게 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내가 왜 여기에 이렇게 있는지. 시는 또 묻습니다. 지금은 몇 시인지, 당신의 인생의 시간은 몇 시쯤을 지나고 있는지, 당신의 인생의 시간은 몇 시간이 남아있는지 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몇 시쯤을 지나고 있을까요? 세 시? 5시? 6시? 7시? 사람마다 자기 인생의 시계는 각자 다 달라요. 그렇지만 아직도 몇 시간이 남아있는 거는 공통이에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하겠죠.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도 몇 시간이 남아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고맙게 살아야 됩니다. 남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 남아있는 시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걸 고민하라고 시는 우리에게 당신은 지금 몇 시쯤을 지나고 있어요? 하고 묻습니다. 얼마 안 남은 내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가 지기 전 서쪽 하늘이요 가장 찬란하게 노을과 함께 아름다운 시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어두워지기 전에 아름다운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주어진 남아있는 시간을 고맙게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느님이 내 인생을 여름으로 설계해 놓으셨으면 8시 넘어까지 일하며 살지만 하느님이 내 인생을 겨울로 설계해 놓으셨으면 6시 되기 전에 어두워져요. 하느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설계해 놓으셨는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이건 하느님의 계획이시니까. 그러나 남아있는 이 시간을 잘 쓰며 살아야 되지. 우리가 주어진 일을 다 마치고 이 지상을 떠나면 뭐가 남을까요? 뭐가 남을까요? 영원히 떠난 우리 육신을 자식들이 화장을 해서 한 대박에 뼈가루로 바꾼 다음에 이것도 수목장이라는 이름으로 산에다 뿌리고 나면 뭐가 남을까요?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러나 나는 남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남습니다. 우리가 준 사랑. 우리의 뼈가 가루가 되어서 산에 흩뿌려지고 난 뒤에도 우리가 준 사랑은 남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건 남습니다. 우리가 나누어준 건 남고요. 베푼 건 남습니다. 그걸 받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동안 우리도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지상에. 남아 있는 동안 그래서 사랑해야 됩니다. 나눠주고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상을 떠날 때 남아 있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 하느님, 저분 참 좋은 분이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의 사회적 시간은요, 몇 시쯤을 지나고 있을까요? 저는 정오에서 가장 먼 시간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오에서 가장 먼 시간이면 몇 시예요? 언제예요? 자정이에요, 자정. 11시, 12시, 1시 이런 시간이에요. 깜깜한 시간이고 무서운 시간이에요. 짐승들이 활동을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두렵고 살벌한 시간이에요. 시집 제목을 제가 작년에 시집을 내면서 저렇게 달았더니 출판사에서 이렇게 하면 시집이 잘 안 나갑니다. 표지는 여러 가지 디자인을 갖고 있는데 제가 컴컴한 걸로 선택했어요. 아, 밝고 환한 걸로 하시죠. 아니, 난 컴컴한 걸로 하겠다. 그럼 잘 안 나가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고집을 부려가지고 이 시집이 많이 안 나갔는데요. 정오는 있잖아요. 알베르 까미가 정오는 소설가 알베르 까미가 가장 밝고 환하고 따뜻한 시간이라고 정오의 사상이라는 글에서 말을 했어요. 정오는 가장 균형 잡힌 시간이라고 까미는 말을 합니다. 까미가 중용이라는 표현도 썼어요. 근데 저는 우리 사회적 시간은 정오에서 가장 먼 시간이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어둡고 두렵고 살벌한 시간이 정오에서 가장 먼 시간은 극단의 시간이에요. 균형이 깨졌다고 생각해요. 정신적 균형이 무너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의 머리는 지혜로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죠.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의 머리에 미움과 적개심과 증오가 들어차기 시작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우리의 언어는 아름답고 절제돼야 되잖아요. 근데 혐오의 언어와 조롱의 언어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내가 굉장히 옛날보다 용감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은 겸손하고 의로워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행동은 거칠고 난폭해졌어요. 사나워졌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요. 세상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사나운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가득 찬 지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 없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용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언어는 정말 절제 있고 아름다워야 되는데 절제 없는 언어가 막 댓글 보세요. SNS 보세요. 절제 없는 언어들이 다 그냥 난무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는데 그거를 굉장히 말 잘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지혜와 용기와 절제, 저런 언어들은 플라톤이 쓰던 언어예요. 소크라테스가 이웃 도시에 축제 구경 갔다가 젊은이들이 소크라테스가 온 걸 보고 선생님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저희들하고 얘기 좀 해요. 하고 밤새도록 정의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갖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 밤새도록 나눈 이야기가 플라톤의 국가론에 가득 들어있는 이야기가 그 젊은이들과 나눈 이야기. 정의란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가 되려면 우리가 갖춰야 될 중요한 덕목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지혜, 두 번째 용기, 세 번째 절제, 네 번째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대로 받아가지고서 철학의 중요한 명제로 삼았어요. 우리는 지혜로운가? 우리는 절제하고 있는가? 우리는 용기 있는가? 우리는 정말 정의로운가? 이런 주제를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자기 철학의 중요한 명제로 삼았잖아요. 그게 마이클 셀든의 정의란 무엇인가까지 내려오는 게 서양 철학사란 말이에요. 2500년 전에도 지혜롭고 용기 있고 진정한 용기죠. 의로운 용기이고요. 절제되어야 하고 그리고 정의로워야 한다는 얘기 2500년 전에도 소크라테스가 청년들하고 나눴는데 그보다 훨씬 더 발전된 문명을 누리고 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대답하기가 난감한 삶을 살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가. 이 사나운 언어들과 행동들이 난무하는 것은 사나운 정치 때문이죠. 사나운 정치가 사나운 시민들을 만든다는 루소의 말처럼 우리는 그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회를 앞으로 끌고 가야 될 진보들이 영성 없는 진보가 되어 있다는 전남대 김상봉 교수의 지적을 담은 이 책을 이런 제목의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이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너도 나도 내가 길이라고 길에서 외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요. 종교인들까지 길에서 내가 길이다라고 외치는데 그 사람들을 따라가다 보면 벼랑으로 가게 되어 있는 스승 없는 사회, 지도자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게 가면 길 없는 길로 가는 거예요. 길 없는 길은 어디예요? 낭떠러지입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가면 낭떠러지로 가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적대적으로 극단으로 쏠려 있으면 이건 이 사회는 이거는 길 없는 길로 갈 수밖에 없고 낭떠러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시대에 내가 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목소리 큰 사람들, 분노에 가득 찬 소리만 넘치는 시대에 신경림 시인은 지난해 돌아가신 신경림 시인은 그 길에 대해서 내가 길이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온 시대에 그 길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 따라가다가 보면 벼랑 앞에 가거나 큰 물로 길의 허리가 뚝 끊어지는 거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은 그게 다 세상 사는 슬기를 가르치기 위한 거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길이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는 것은 모른다. 길이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길은 고분고분해서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 땀을 식히기도 한다는 거예요. 길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길은 안으로 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라는 신경림 시인의 이 시를 저는 가슴 깊이 받아들입니다. 길은 밖으로 불러내는 것만 길이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는 길을 생각하자. 제가 정오에서 가장 먼 시간에서 말하고 싶었던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시대가 사납고 거칠고 깜깜한 시대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정오에서 가장 먼 시간은 가장 고요한 시간이라는 것. 가장 고요한 시간은 가장 성찰하기 좋은 시간이죠. 가장 고요와 만나는 시간은 가장 깊어지는 시간이기도 하다는 것. 그 두 가지 이야기를 정오에서 가장 먼 시간이라는 시집에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며칠 전에 고요로 가야겠다는 시집을 냈어요. 고요로 가야겠다 이랬더니 바로 기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이제 다 끊고 절로 들어가시겠다는 건가요? 산으로 가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고요로 가야겠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이 시집에서 고요와 소요의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삶은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그리고 아우성이 가득하고 비명소리가 가득한 하루하루를 살아요. 내면에도 내면의 소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불안과 두려움과 막막함과 이런 내면의 소음 가득하고 그리고 밖에도 소요의 상태가 매일 반복되고 있고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어요. 하루도 조용히 지나가는 날이 없어요. 무슨 일이 또 터질지 무슨 또 큰 소동거리가 생길지 갈등이 또 시작될지 매일 싸우고 아우성치는 일들이 우리를 매일 기다리고 있는 소음 속에 살아요. 소요 속에서 그래서 다 끊고 고요로 가자는 게 아니고 이 소요의 나날, 소요의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고요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고요를 선택해서 멈추고 그리고 호흡을 가다듬고 그리고 침착해지자는 거예요. 차분해지자는 거예요. 제발 좀.
제가 아는 어떤 선배는 대학 교수 자리에서 정년하고 난 뒤에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냥 뭐 인터넷 뽑고 여기저기 댓글도 달고 그래. 하루에 댓글 몇 개나 다세요? 50개. 가서 그냥 댓글 다는 게 아니죠. 욕하는 거잖아요. 화를 참을 수 없어서 막 비판하는 거잖아요. 50개를 달려면 하루 종일 앉아서 그것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분노가 삭혀지지 않아서 내일 또 하는 거예요. 분노가 아니면 세상을 바꿀 수 없다. 맞아요. 의로운 분노 아니면 세상을 바꿀 수 없죠. 그러나 분노밖에 가진 게 없으면 또 어떻게 세상을 바꿉니까? 분노 말고는 가진 게 없으면 어떻게 또 세상을 바꿔요? 이 시집에서, 이 고요라는 시에서 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람이 멈추었다. 고요로 가야겠다. 고요는 침착한 두 눈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보게 하고 육신이야말로 얼마나 가엾은 것인지 알게 한다. 내 안에는 타오르는 불길과 오래 흘러온 강물이 있다. 고요는 그 불꽃을 따스하게 바꾸고 수많은 것을 만지고 온 두 손을 씻어준다. 다시 아침 해가 뜨고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생은 계속된다고 조그맣게 속삭인다. 다시 별빛을 바라보고 자신을 용서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들은 신께 판단을 넘기고 고요의 끝에 왜 두 손을 모으게 되는지 물어보게 한다. 바람이 멈추었다. 고요로 가야겠다. 내 안에는 타오르는 불길도 있고요. 강물도 있어요. 내 안에는 간디도 있고 히틀러도 있어요. 내 안에는 선한 천사도 있고요. 악한 덩어리도 있어요. 그 중에 선한 것을 꺼내 쓰라고 우리는 여태까지 배웠어요. 문학을 하면서 가능하면 선한 것을 그런 걸 꺼내 쓰도록 그렇게 배웠어요. 침착해지면은요, 차분해지면은요, 내 안에 있는 나를 정직하게 바라보게 돼요. 내 안에는 반짝이는 나도 있지만은요, 감추고 싶은 나도 있어요. 부끄러운 나도 있잖아요. 숨기고 싶은 나도 있는 거잖아요. 내 안에 빛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만 내 안에 그늘이 나를 겸손하게 하거든요. 저는 우리 모두는 이 모든 걸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나만 옳다고 말할 수 없어요. 나도 부끄러운 게 있고 나도 감추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내 안에는 빛도 있고 그늘도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목소리가 높은 사람들, 분노하는 사람들은 나만 옳고 너는 틀렸어요. 이게 분노의 시작이에요. 나는 옳은데 너는 틀렸는데 틀린 나를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부족한 존재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틀릴 수도 있어요.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무엇이 옳은가를 이야기하지 않고 누가 옳은가 갖고 싸우고 있다고 최재천 교수가 최근에 저지난해에는 숙론이라는 책에서 말씀하시는 걸 읽은 적이 있어요. 우리는 무엇이 옳은가를 이야기해야 돼요. 그거 갖고 치열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누가 옳은가를 갖고 싸우다 보니까 누가 옳은가는 당연히 나는 옳고 너는 틀린 거죠. 그 싸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무엇이 옳은가를 놓치고 있어요. 거기로 가게 만드는 게 문학이다, 시다, 그 생각을 합니다. 사는 동안 지금 밖에서는 그만하라고 이제 자꾸 빨리 끝내라고 신호를 자꾸 주십니다. 끝내겠습니다. 살면서 메마르고 딱딱해지고 건조해지는 우리의 영혼에 물 주고 있는지를 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베란다에 있는 꽃에 물 안 주면 죽는다는 거 알고 일주일에 한 번씩 줘야 되는 꽃이 뭔지, 2주일에 한 번 줘도 되는 꽃이 뭔지 우리 잘 알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영혼에 물 주기적으로 주나요? 주고 있나요? 영혼이 메마르지 않게 물 줘야 돼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한테 물 줘야 됩니다. 영혼에 물을 주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기도, 이런 게 영혼에 물 주는 거예요. 기도. 음악, 이런 게 영혼에 물 주는 거예요. 시도 물 주는 거예요. 눈물도 영혼에 물 주는 겁니다. 라빈드라나트 타고르는 기탄잘리라는 시집에서 마음이 굳어지고 메말랐을 때 자비의 소나기와 더불어 나에게 오소서.
이런 시를 썼어요. 소나기처럼 메마른 내 영혼 위에 내리는 그런 어떤 것들을 만나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기도, 시, 음악, 철학 이런 것들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메마르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영혼이 깊어질 수 있어요. 삶이 우아함을 잃었을 때 샘솟는 노래와 함께 오는 것들을 만나야 합니다. 욕망이 헛된 생각과 미혹으로 마음을 눈멀게 할 때 언제나 깨어있는 이여 성스러운 이여 당신의 빛과 천둥을 동반하고 나에게 오소서라고 라빈드라나트 타고르가 말한 것처럼 저런 시간을 만나야 합니다. 그게 문학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 생이 슬픔이 어디서 왔는지 고통은 어디서 시작됐는지 내 생의 슬픔과 고통과 비극과 또는 환멸과 또는 비루함에 대해서 이게 어디서 왔는지를 묻고 그리고 그것들의 근원에 대해서 묻고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어떻게 일어설 수 있는지 나한테도 묻고 세상에게도 묻고 신에게도 묻는 게 그게 시입니다. 이런 질문을 끝까지 놓지 않고 있는 시가 좋은 시입니다. 이 질문 끝에 아픈 운명 때문에 몸부림치기도 하지만 오라 운명이여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 니체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이 질문을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문학입니다. 그게 시입니다. 오라 운명이여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 이게 아모르 파티입니다. 이 대중가요 노래 가사가 아니고요. 아모르 파티, 운명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게 오라 운명에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 이거 니체 말이에요. 대중가요 가사가 아니고. 한강도 소설은 질문이라고 노벨문학상 수상연설에서 말을 했어요. 소설은 질문이다. 내 개인적인 삶과 맞바꿔도 좋다고 결심할 만큼 중요하고도 절실한 질문들 속에 들어가서 거기 머무는 게 내가 소설 쓰는 일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노벨문학상 수상연설에서 하나의 장편 소설을 쓸 때마다 나는 그 질문들을 견디면서 그 안에 사는데 그 질문의 끝에 다다를 때 소설을 완성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질문에 대답을 찾을 때가 아니라 소설은 문학은 인생의 중요한 질문에 대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질문과 함께 있는 거예요. 질문하는 게 문학인 거예요. 그 질문들의 끝에 다다를 때 대답을 찾을 때가 아니고 그 소설을 완성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문학은 시는 소설은 질문입니다. 그 질문과 함께 있으시고 그리고 질문의 대답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 질문의 대답을 못 찾아도 그 질문을 놓치지 않고 있는 거 붙잡고 있는 거 그게 문학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가 묻고 우리가 대답하다라는 말씀을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도 눈치를 줘서 뒤에 남아있는 게 좀 있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아름다운 남해 서포 김만중의 찬란한 유배 문학이 빛나고 있는 남해에서 열립니다. 2025년 제16회 김만중 문학상 시상식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순서를 먼저 안내 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례와 내빈소개와 경과보고, 또 심사평과 결과보고, 축사와 인사말씀, 또 시상식과 수상자 소감 발표, 또 사진 촬영까지 오늘 함께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빈 소개 순서가 되겠습니다. 앞서 전시 로비에서 내빈 여러분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린 바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 또 새로 오신 우리 남해 국민분들 또 수상자분들이 계십니다. 다시 한번 내빈 소개를 올리면서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만중 문학상 운영위원장이신 장충남 군수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류경환 경남도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교육장님을 대신해서 이영지 남해교육지원처 교육지원과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께서 계셨는데요. 갑작스러운 민원 해결 문제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계속해서 조금 전 강연도 해주시고요. 또 김만중 문학상 심사도 해주신 우리 전 문화체육장관 도정환 시인이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남해군수 정윤태 시인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좋은 생각 창간인인 정용철 시인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박정문 남해향교 전교님 네,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김정열 성균관 유도회 남해 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송월영 남해 사후협의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남해군 하웅태 관광경제국장님, 김지영 문화체육과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네, 김민숙 남해 문화원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문학인들 관계자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철기 선생님, 네,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김동규 고려대 명예교수님, 네,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백시종 선생님, 네, 참석하셨습니다. 네, 박윤덕 전 화전문학회 회장님, 네, 자리하셨습니다. 네, 고두현 시인님, 네,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김호태 시인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소공주 남해문학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김소혜 화전문학회 회장님 함께해 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권대근 선생님, 네,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저 뒤쪽에서 인사해 주셨습니다. 김현근 시인님, 네,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김희자 선생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모든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청 김지영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제16회 네, 김만중 문학상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입니다. 우리 문학사에 큰 업적을 남긴 김만중 선생의 작품 세계와 국문 정신을 높이 기르고자 제정한 김만중 문학상이 올해 제16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 가져주신 데 감사드리며 제16회 김만중 문학상 선정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조와 소설 부문에서 신인상은 등단 5년 미만 작가, 대상은 등단 5년 이상 작가로서 2023년과 2024년 2년간 출간된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지난 4월 21일부터 6월 3일까지 김만중 문학상 추천위원 10명으로부터 소설 부문 25건, 시조 부문 40건을 추천받았습니다. 이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심사위원들께서 개별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지난 10월 27일 김만중 문학상 심사위원회에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올해 심사위원으로는 소설 부문에 조정래, 정지아 작가님이 수고해 주셨고 시조 부문은 노종환, 공강규 시인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배문학 특별상은 지난 9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추천 접수를 받은 결과 총 4분이 추천되었습니다. 지난 11월 3일 김만중 문학상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한 결과 감충효 선생님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심사평가, 심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종환 심사부 위원장님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16회 김만중 문학상 심사 부위원장을 맡은 도종환입니다. 보물섬 남해는 서포 김만중 선생의 문학 혼이 숨쉬는 곳으로 이번 김만중 문학상의 심사를 맡아서 더욱 뜻깊고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올해로 16번째를 맞이한 김만중 문학상은 유배문학의 본고장에서 열리는 만큼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이번 제16회 김만중 문학상은 심도 깊은 논의와 심사를 거쳐서 소설 부문 대상은 최은영 작가님의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 시조 부문 대상은 책이루 시인의 측광, 소설 부문 신인상의 전춘화 작가님의 야버즈, 시부문 신인상의 윤성관 시인님의 다소 낭만적인 질문, 유배문학 특별상 부분에 유배문학 발전과 남해문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충현님이 수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수상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올해 심사를 하면서 외부 요소는 가능한 배제를 하고 오로지 문학적 성취와 미학적 가치를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아서 심사를 했습니다. 소설 부문 대상작인 최은영의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 최은영 작가는 이미 많은 상을 받은 검증된 그런 훌륭한 작가입니다만 이번 작품을 통해서 인간에 의해 파괴된 나무와 그 나무로부터 피내림을 받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독특하게 그려내면서 참신한 발상과 개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조 부문 대상으로 선정된 책이루 시인의 시집 측광은 모든 시편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고르게 완성도를 갖추고 있었으며 쉽게 읽히면서도 깊이 있는 시였습니다. 분홍달, 목련, 분재 이런 좋은 시들, 이런 시들이 김만중의 문학 정신과 잘 어울린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소설 부문 신인상은 전춘화 소설가의 야버지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작품은 경계인의 시선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섬뜩할 만큼 현실을 직시하고 표현을 해서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시조 부문 신인상에는 윤성관 시인의 다소 낭만적인 질문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 시집은 묘사와 진술이 명확할 뿐 아니라 시인의 상상력이 곳곳에서 반짝이며 빛을 발합니다. 풀벌레에서 풀과 쇠, 열쇠를 갈아내는 소리와 풀벌레 소리, 그리고 풀벌레의 행동과 화자의 행동을 나란히 대비하면서 독특한 감각을 보여주는 이런 시들이 여러 편 있었고 꽃땡강 나무에서도 역사성을 드러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 심사를 통해서 각기 다른 개성과 문제의식을 가진 작품들이 현단기 한국문학의 풍요로움을 잘 보여주었으며 앞으로의 미래를 모색할 수 있는 자리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사의 경험 자체가 하나의 미적 순례의 과정이었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번에 상을 받게 된 여러분들과 남해군의 전체 심사위원을 대표해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도정환 심사부위원장께서 심사평 그리고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순서는 축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류경환 경남도의회 의원님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유경환 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통 축사를 하게 되면 빨라야 세 번째, 안 그러면 한 5번, 6번, 7번째 될 때도 있는데 이렇게 또 처음 축사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어색합니다. 예, 제16회 김만중 문학상 시상식 및 문학제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 그리고 오늘 귀한 상을 우리 수상하시는 5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 이 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더 왕성한 활동들을 하셔서 우리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작가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김만중 문학상은 2010년도에 우리 저기 계시는 정현태 전 군수님께서 제정을 하셔서 16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13회 때 수상자였던 한강 작가는 작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김만중 문학상이 이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그런 근위 있는 문학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앞으로 우리 이 문학상이 우리 남해 군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더 아마 키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해군에는 아까도 제가 저 개막식 때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학과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1시에는 우리 남해 출신 문학가들을 재조명하는 그런 기획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 전시회를 보면서 우리 남해 출신 문학가가 200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우리 남해군에서 여러 가지 문학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 유배 문학관을 조성을 해서 운영 중이고 또 노도 문학의 섬을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김만중 문학상을 운영하는 등 여러 가지 문학과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 남해군을 문학의 섬으로 만드는 데까지는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우리 남해 출신 문학인들이 200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정말 그렇게 남해를 문학의 섬으로 만들 수 있겠다는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늘 남해 출신 우리 문학인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얼마든지 우리 남해군을 문학의 섬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힘껏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상식과 문학제가 앞으로 좀 내용이 더욱더 풍부해져서 우리 남해군을 대표하는 그런 문학 축제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만중 문학상 운영위원장이신 남해군 장충남 군수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16회 김만중 문학상 시상식에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오늘 수상을 하실 우리 5분과 또 6명의 어린이들께 감사의 말씀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만중 문학상이 올해로서 16회째를 맞이했는데 그동안에 좀 전에 우리 유경환 도의원 한강 작가 말씀을 하셨는데 또 부친되는 한승은 소설가님도 이 김만중 문학상 심사위원장을 하셨습니다. 우리 도종환 시인님께서 아까 부위원장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형식상은 군수인 제가 위원장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부위원장님이 심사위원장님입니다. 또 제가 문학에 대해서 아는 바도 없고 정말 우리 남해는 문인들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고장이고 또 드디어 노벨 문학상까지 배태한 그런 유서 깊은 상이라고 또 앞으로 더욱더 가치 있는 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우리 도종환 시인님께서 이 문학시 전반에 대한 또 인생과 관련한 특강을 하셨는데 우리 국민들 잘 들으시고 또 스스로 많이 생각하는 바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감충호 선생님께서 유배문학 특별상을 수상하셨는데 유배문학 특별상은 우리 남해 출신이거나 또 남해와 인연이 있는 분 중에서 남해 지역 또는 남해 유배문학 또 문학에 공헌한 분한테 드리는 상인데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이철기 선생님도 특별상을 받으셨고 대선배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고두현 시인님도 유배문학 특별상을 받으셨는데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근현대 문학인 전시기획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남해가 앞으로는 자연풍광도 그렇지만 문인들이 더욱더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문향이 되었으면 좋겠다. 남해가. 그래서 이런 행사 또 이런 시상을 통해서 문양화하는데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남해를 일컬어 문학적인 측면에서 시와 같은 고장이다. 시와 같은 도시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또 수필과 같은 고장이다. 수필과 같은 풍광을 가졌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남해는 자연과 사람이 다 문향을 배태할 충분한 여건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소설 부분 대상을 받으시는 최은영 작가님, 또 시부운 최기루 작가님, 또 신인상의 시부운 신인상의 윤성관 시인님, 또 소설 부분 신인상의 전춘하 시인 이 네 분께서는 앞으로 대한민국 또 나아가서 세계적인 문인이 되셔야 되지만 남해와의 인연을 맺었으니까 특별히 남해에 대해서도 좋은 작품과 또 애정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좋은 작품을 좀 써주시고 또 남해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을 유배 문학상 위원장으로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남해가 문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시상에 앞서서 학생 100일장 시상식을 먼저 하겠습니다. 시상은 김만중 문학상 운영위원장이신 장충남 군수님께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호명하는 학생들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부 장원 김보현, 차상 곽유람, 최하림, 황설아, 장우진, 차하 조여원, 최빛나리, 최라임, 김산들, 곽유주, 고영준, 김봄, 박정윤, 중고등부 장원 이도영, 차상 김혜원, 최혜림. 네, 우리 학생들이 모두 이렇게 참석을 해 주었습니다. 네. 우리 학생 100일장 시상을 하게 될 우리 학생들입니다. 자, 네, 조심해서 올라와 주세요. 네. 오늘 시상은 초등부 장원, 중고등부 장원, 초등부 차상 대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보현 학생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상장 미조초등학교 3학년 김보현 초등부 장원,
제16회 김만중 문학상 학생 100일장에서 우리 학생은 큰 성과를 거두었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5년 11월 15일 남해군수 장충남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도영 학생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상장 중고등부 장원 남해고등학교 이도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최하림 학생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하림 학생, 네, 괜찮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초등부 차상 고현초등학교 4학년 최하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김혜원 학생 중고등부 차상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장 중고등부 차상 남해 제1고등학교 김혜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조여원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장 초등부 차하 설천초등학교 조여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대표 수상을 했습니다. 우리 수상하신 분들과 군수님 같이 촬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 무대에 올라와서 좀 이렇게 많이 긴장을 했는데요. 네, 조금 옆으로 이렇게 붙어서 같이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안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육과장님도 같이 올라가 주시겠습니까? 네. 자, 상 받으신 분들 앞으로 네, 보이게 해주시고요. 사진을 좀 찍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앞에 카메라 있죠? 좀 보시겠어요? 네. 자, 네. 좀 웃으셔도 됩니다. 네, 사진 찍겠습니다. 네, 앞을 봐주십시오. 네, 우리 친구들. 네. 그러면 전해주시고 군수님께서 좀 전해주시죠. 네네네. 네. 꽃다발도 하나씩 주세요. 네, 오늘 김만중 문학상 학생 100일장 수상자 우리 친구들입니다. 네. 네. 자, 상을 좀 펼쳐서 네. 네, 앞으로 좀 네, 아유, 군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 네, 나와서 같이 사진 좀 찍을게요. 우리 친구들 너무 긴장을 했습니다. 네. 자, 꽃다발 조금 내려서 얼굴 보이게. 네. 우리 네. 아유, 잘하고 있습니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아주 자랑스러운 우리 100일장 우리 수상자들입니다. 남해 관내 학교에 다니는 수상자들입니다. 네, 됐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차렷! 경례! 네. 네, 여러분 왼쪽으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심해서 내려가 주세요. 아, 군수님이 또 배려해 주셔서 우리 상을 다 하나씩 받아서 내려갑니다. 네. 자, 조심해서 내려와 주세요. 네, 조심해서 내려와 주십시오. 네, 시상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심해서,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상은 학생 101장 네, 수상자들에 대한 수상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제16회 김만중 문학상 시상을 하겠습니다. 먼저 유배 문학 특별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감충효님 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유배 문학 특별상 시상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16회 김만중 문학상 유배 문학 특별상 감충효 선생님은 1950년 남해 출생으로 남해 유배 문학과 고향을 주제로 지역신문에 수년간 칼럼을 연재하시고 남해 문학회 창립 회원 등으로 남해 문학 발전과 고향 사랑을 실천한 많은 공적이 있습니다. 교육께서는 유배문학과 남해군 문학발전에 대한 공로로 제16회 김만중 문학상 유배문학 특별상에 선정되었기에 이에 보상합니다. 2025년 11월 15일 남해군수 장충남 축하드립니다. 네, 패널 전달과 네, 계속해서 상금 전달이 있겠습니다. 상금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꽃다발 네 전달하셔도 네. 네, 꽃다발 전달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네, 받으시고 군수님과 다시 촬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네, 사진 촬영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네 축하를 받으셨다고 네 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정비를 한 다음에 네. 우리 감충효 선생님 친구분들 지인분들 계시면 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들 얼굴 보일 수 있게 네, 봐주시고요. 네, 앞을 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 축하해 주시는 그런 모습 네, 화면에 좀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로 화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무대 아래로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다시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제16회 김만중 문학상, 다음은 신인상 시상이 되겠습니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호명 받으신 분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상 소설 부문의 야버지의 전춘화님, 신인상 시조 부문의 다소 낭만적인 질문의 윤성관님 두 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전춘화 작가님 먼저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16회 김만중 문학상 소설 부문 신인상 전춘화, 하늘 아래 일점 선도, 글과 멋의 고장 보물섬 남해군이 주최하는 제16회 김만중 문학상에서 귀하는 큰 성과를 거두셨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5년 11월 15일 남해군수 장충남. 네. 네. 상표와 함께 상금 500만 원 함께 전달하겠습니다. 네, 전춘화 작가님 축하드립니다. 네, 군수님 패널을 좀 받아주시고요. 예. 계속해서 윤성관 작가님에 대한 시상 이어가겠습니다. 네. 네, 제16회 김만중 문학상 시조 부문 신인상 윤성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상표와 함께 상금 500만 원 함께 수여되겠습니다. 네, 작가님 앞을 좀 봐주십시오. 네, 촬영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상 받으신 분들께서는 아래로 내려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상 시상하겠습니다. 수상작은 상패와 2천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대상 소설 부문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의 최은영님, 대상 시조 부문 측광의 최기루님, 네, 최은영님 먼저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16회 김만중 문학상 소설 부문 대상 최은영, 하늘 아래 일점 선도, 글과 멋의 고장 보물섬 남해군이 주최하는 제16회 김만중 문학상에서 귀하는 큰 성과를 거두셨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5년 11월 15일 남해군수 장충남. 네, 상장과 함께 상금 2천만 원 함께 수여됩니다. 네, 저희가 좀 들어드릴게요. 네. 바로. 네, 고맙습니다. 가족분들 같이 오신 분이 계십니까? 없어요. 홀로 오십시오. 편집장님, 청장님.
네, 작품이 탄생하기까지 또 도움을 주신 우리 편집자님 오셨다고 하는데요. 같이 사진 네,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꽃다발 드리시고요. 앞에 봐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책이루님에 대한 시상 이어가겠습니다. 책이루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제16회 김만중 문학상 시조 부문 대상 최길우. 이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최기루님에게도 상패와 함께 상금 2천만 원이 함께 수여됩니다. 네, 아우 가족분이 함께 오셔서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저 환영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가족분들이 함께 오셨어요. 너무나 네, 귀한 시간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군수님과 또 수상자 모두 자리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시상은 모두 끝났지만요. 상을 받으신 분들의 목소리를 잠깐 들어볼까 합니다. 수상 소감을 잠깐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씩만이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감충현 선생님. 네.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상 소감을 갖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먼저 제 16회 김만중 문학상 유해문학상이라는 크나큰 상을 주신 김만중 문학상 운영위원회 회장이신 장충남 군수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남해의 근현대문학인 재조명전을 준비해 주신 남해군과 유해문학관 관계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유해문학관이 우리 고향 남해에 서게 된 연유는 모든 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유해인들이 남기신 소위 유해문학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서도 월등하다는 것입니다. 권력도 부귀영화도 모두 빼앗긴 채 유해라는 백척간도에선 절체절명의 삶 속에서도 문화의 꽃을 피웠던 뿔머리 혼들은 오늘 또 그들의 창작기를 찾아 비하하면서 이곳의 행사를 꾸어보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고향 남해 그 옛날 명문 고관들이 사화에 연루되어 유해를 많이 오셨는데 석보 김만중 선생, 약천 남구만 선생, 소재 이명 선생, 잠 김구 선생, 약천 남구만 선생, 후송 유양 선생, 겸재 박성원 선생이 대표적 인물들입니다. 이 중에 석보 김만중 선생과 잠 김구 선생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이곳 남해읍성 주변에 적소를 두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석감제라는 서당을 지어 백성들과 가장 많이 접촉하신 분은 소재 이명 선생이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자 남해 유생들과 이웃 사천 하동의 유생들이 봉천사 사당을 짓고 지금 유해문학관 경내에 서 있는 봉천사 묘생비를 세우고 100년 동안이나 제사 드렸던
일만 보아도 미루고 진배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봉천사 무정비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나가실 때 유해문학 뜰 앞에 큰 비가 있습니다. 남해 군 문화재 문화보호지에 3호로 지정되어 있고 엄청난 큰 비니까 그게 우리 남해 그 인문학 역사 철학까지 새겨져 있는 유명한 비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말씀 드리면은 그 유명한 비고 아주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비가 풍화되어 가지고 글자가 많이 훼손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여러 분도 다 오셨지만 군수님도 오셨지만은 좀 더 보존대 차원에서 삐각이라도 하나 세워가지고 그것이 우리 자손만대로 글자 하나 탈락 없이 잘 보존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여기서 드리고 싶습니다. 소재의 이명 선생은 서포 김만윤 선생의 사위였고 매부라는 글을 남겼는데 소재 선생이 서포 선생의 적소에서 옮겨온 매화나무 두 그루의 사연이 여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두 그루의 매화의 사연은 정말로 우리 한번 읽어보면요. 이 자리에서 한번 읽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나중에 한번 다른 작품들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서포 김만중 선생과 그 사위인 소재 이명 선생의 그 눈물 어린 인생관적인 그런 것이 많이 담겨있는 작품입니다. 기회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약천 남고만 선생은 남해에서 9개월여간 유해생활을 하면서 그 당시 우리 고향의 특산물인 유자를 소재로 쓴 영유시 20수를 남기셨습니다. 참 김구 선생은 우리 남해를 노래한 그 유명한 하전벽곡을 남기셨습니다. 남해 유배역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 서포 김만중 선생은 3년여간의 유배 생활에서 사시남정기 서포만필 구운목을 남겨 그야말로 국문학사의 금자탑을 쌓으신 분입니다. 남해의 북속을 담은 기행문인 남해 묵연록을 지으신 구성 유희양 선생은 대충 10여 편 정도의 남해 묵연록을 남기셨는데 이는 순수한 국문자에 의하여 최초로 남겨진 한글 기행문체로 아주 소중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유수기폰 남해문학관에서 오늘의 행사를 거행하면서 당대의 걸출한 인물들이 남기고 간 고귀한 정신을 잘 개선해 나가겠다는 마음가짐을 이 자리에 다짐하면서 끝까지 제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춘영 선생님, 네, 소감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소설부문 신인상 받은 전춘하 작가님, 네, 간단하게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소감만 간단하게 해주시면 네, 됩니다. 네, 많이 네, 긴장을 하시는데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인상 수상한 글쓰는 전춘하라고 합니다. 제가 사전에 사실 제가 이제 조선족 출신이거든요. 이렇게 한국에 온 지 한 2, 3년 됐고 연변문단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고국에서 이제 글을 쓰고 싶어서 왔는데 사실 시상식은 지금 한국에 와서 처음 와보는 거거든요. 좀 달달 떨리는데 지금 소감을 이제 준비하라 말도 못 들어가지고 지금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이제 전화로 이 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처음 들었을 때 제가 조금 놀란 게 저희가 연변에서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희가 저 소나문 수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국어예요. 우리 한글을 배우는데 그 김만준 선생님의 구운몽 저희 필수 과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때 진짜 열심히 배웠던 기억이 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또 어떤 글을 써낼지 모르겠지만 네, 오늘 이 자리를 제가 정말 너무 감사하게 기억하고 또 좀 조선족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또 제가 글 쓰는 거에 대해서 좀 우려한 목소리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뭐 또 정치적인 걸 쓰지 않나라고 걱정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아마 제 야버지를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저는 이미 귀화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조선족 출신이긴 한데 한국 작가입니다. 그래서 좀 안심들을 좀 해주시고 네. 앞으로 제가 쓰는 글들을 좀 많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전춘화 작가님 말씀 드렸습니다. 시조 부문 신인상 윤성관 시인님, 네, 소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뜻깊은 김만중 문학상 그 시부분에서 신인상 받게 된 윤성관입니다. 남매 군수님뿐만 아니라 저 심사위원장님 그리고 저에게 이 상을 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화학공학자로서 한 30여 년을 바이오 약품 개발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시를 쓰면서 살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어느 날 제가 청주 오송에 있는 그 공장에 일할 때인데 어느 날 문득 이제 새벽에 잠에서 깼는데 그 창문 틈으로 풀벌레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그 풀벌레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뭐랄까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깊은 게 뭔가 이게 올라오는 걸 제가 느꼈고 그때 나도 한번 시를 써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 그때 그 어떤 시심을 그 풀벌레가 깨운 게 아닐까. 지금도 이 상을 받게 됐다는 연락을 받고 그 오히려 그 풀벌레한테 감사하고 싶은 그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화학공학자로서는 은퇴를 했는데 문학에는 은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이제 이 뜻깊은 상을 받은 걸 계기로 더 열심히 정진하고 그리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해군과 인연을 맺게 됐으니까 남해에 관한 시도 어제 하루 여기서 잤는데 숙소도 너무 좋고 그다음에 너무 풍경이 좋아가지고 그런 말씀 안 하셔도 제가 꼭 시를 써야겠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성관 시인님,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소설 부문 대상 받으신 최은영 작가님, 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 쓰는 최은영입니다. 상을 주신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소설가들은 이제 글 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좀 생활이 외롭고 고독한데 또 이제 시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상금을 주신 것이요. 시간을 그만큼 주신 거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간을 저에게 벌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인생에서 되게 즐거운 기억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사촌 동생이랑 어렸을 때 막 연극 같은 거 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라디오에 그 공테이프를 넣어놓고 사시남정이랑 구운목을 같이 막 이렇게 녹음했던 그 기억이 저한테는 되게 좋은 기억인데 이번에 그때 일이 많이 생각이 났고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같이 상 받으신 작가분들도 많은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장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은영 작가님 또 따뜻한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조 부문 대상의 최기루 시인님, 네,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기루입니다. 네, 우선 큰 상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남해에 내려오면서 고향에 내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외할머니가 남해군 설천면 출신이세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 근처 삼천포에서 나셨고요. 아버님은 고성군에서 계셔서 저는 이 남해와 이쪽이
되게 익숙하고 어렸을 때도 많이 이 바닷가에서 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제 그 노량대교를 이렇게 건너오면서 햇빛에 비치는 바닷가가 빛나는 걸 보면서 되게 마음이 미어지도록 아름답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어렸을 때 보던 그 바닷가랑 변함없이 똑같이 있어서 여전히 편안하고 정말 고향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저는 그렇게 많이 저기 적혀 있는 것처럼 많이 아직 알려지지도 않은 작가고 그렇게 많이 회자되는 작가가 아니어서 처음에 이 상을 주셔서 굉장히 놀랐고요. 또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라는 것이 저는 막 시만 생각하거나 막 시에 막 집중하고 했다기보다는 삶을 열심히 살다 보면은 저절로 나오는 것이 시라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는 그냥 삶의 부산물이죠. 그래서 제 시가 좋을 때는 사실은 삶이 좋았던 걸로 늘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시가 우울하게 쓰여진 것 같은 시도 사실 제가 그 시를 쓸 당시에는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썼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를 쓸 때마다 항상 즐겁습니다. 시가 안 써질 때가 더 우울하죠. 그래서 늘 저를 누군가가 잘 이렇게 알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도 혼자 글을 쓸 때마다 늘 즐겁고 충만했었는데요. 또 이렇게 고향 같은 이 남해에서 저에게 상을 주시니까 더욱더 충만하고 즐거운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정말 최원영 소설가님의 말씀처럼 모두가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